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 10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우리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중에서 이 전압 조정 장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폐쇄 배전반이라든지 아니면 접지공사 등에 대해서 조금만 다뤄볼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떠나볼까요? 자, 우리 전압 조정 장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상 변압기의 탭 조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승합기, 단권 변압기로 승합기로 사용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제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이 주상 변압기의 탭 조정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탭입니다. 탭. 자, 탭 보시면은 N1이라고 되어 있죠. 이 권수를 조정하는 N1이라는 1차 측 권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탭을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전압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2는 이제 2차 측 권수고 E2는 출력 전압, E1은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변압기에서요, 권수비 기억나십니까? 변압기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2차 측 권수 분의 1차 측 권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출력 전압 E2 분의 입력 전압 E1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탭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N1을 바꿔주게 됩니다. N1을 바꿔서 이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E1과 N2는 변할까요? 아니죠. E1은 입력 전압이고요. N2는 2차 측의 권수입니다. 둘 다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뭐만 남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일정하다라고 보고 E2와 N1만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2차 측 출력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반비례하나요? 바로 1차 측 권수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측의 탭을 조정해 줌으로써 2차 측 출력 전압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상 변압기의 탭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승합기입니다. 승합기는 흔히 말해 단권 변압기라고도 불러요. 이 단권 변압기는 크게 이제 결선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단상 전압을 승합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3상에서 Y결선인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자, 먼저 보시면은 이러한 단권 변압기가 있습니다. 단상이죠. 자, 이때 E1은 입력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E2는 뭐예요? 출력 전압이에요. 즉, 부하측 전압이 됩니다. 부하측 단자 전압. 자, 그 다음에 E1과 E2, N1과 N2가 있잖아요. 결국에 E1과 N1은 서로 비례하겠죠. 왜냐면 권수만큼 전압은 비례하게 되니까. 여기 E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유도되는 전압을 말합니다. 기전력. 그 다음에 E2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권 변압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을 공통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해서.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에 해당하는 이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불로 권선이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요? 불로 권선 또는 공통 권선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 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직렬 권선이라고 할 겁니다. 직렬 권선. 여긴 뭐라고요? 불로 권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권 변압기는 보시는 것처럼 1차 측 코일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라고 하고 주로 승합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승합 후의 전압을 따져볼 때 지금 여기에 이 권수보다 여기 권수가 더 크죠. 왜냐면 이만큼에서 요만큼이 됐으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쪽의 전압보다 이쪽의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승합된단 말이에요. 그 승합 후의 전압은 결국에 보면은 자, 먼저 E1의 전압을 더해줘야겠고요. 그쵸? 자, 보세요. 승합 후의 전압. 승합 후의 전압을 보겠습니다. 자, 승합 후의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압 E1을 더해주고
이 전압을 더해주고 이만큼을 더 추가로 더해줘야겠죠? 이만큼을. 그게 얼마냐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2원분의 2투의 2원이 돼요. 뭐라고요? 2원분의 2투 곱하기 입력전압. 이 원을 해준 게 이 부분에 대한 전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전압을 해주면은 뭐예요? 승합 후의 전압 2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2원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원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2원분의 2투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요. 2투분의 2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역수해주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원분의 2투가 되니까 결국에 이 2원분의 2투를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볼까요?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A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단위는 무엇일까요? 전압이니까 반드시 볼트가 되어야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합 후의 전압은 입력 전압에다가 이 부분을 더해준 전압이 된다. 당연한 원리죠.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전압이 더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부하의 용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하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압을 이용해준 용량이 되겠죠. 용량은 뭐예요? 피상전력이란 말이에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쵸? 그러면 자기 용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권변압기에서는 이 직렬권선의 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직렬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뭐라고 했어요? E2라고 했죠. 그럼 E2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를 곱해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용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부하 용량분의 부하분의 자기 용량. 이 자기가 자석의 그 자기가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할 때 그 자기예요. 앞으로 자기 용량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자가 용량이라고도 해요.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이렇게 B를 표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E2 곱하기 I2 맞죠? E2 곱하기 I2 하면 부하 측의 용량 분의 이번에는 E2 곱하기 I2가 되죠. 그럼 I2 지워지면 E2분의 E2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거기까지도 아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E2라는 전압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요 E2라는 전압은 이 출력 전압 E2에서 어떤 것을 뺀 거예요? E1을 뺀 거죠. 그쵸? 그러면은 높은 측의 전압에서 낮은 측의 전압을 뺀 값이 됩니다. 그럼 분모는 그대로 E2 높은 측의 전압에다가 I2라고 쓸 수 있겠죠.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2 지워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E2 마이너스 E1을 무엇으로 나눠줘요? E2로 나눠주죠. 자,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H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전압을 말합니다. 승합, 그러니까 높은 전압 VH분의 VH 마이너스 V low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높은 전압분의 승합된 전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 VH 마이너스 VL은 결국에 뭐예요? 승합된 전압 E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긴 다시 VH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결국에 만약에 자기 용량을 주어진 상태에서 자기 용량을 주고 부하 용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승합된 전압과 높은 전압을 사용해서 고압을 사용해서 부하 용량을 계산해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부하 용량이 주어지고 만약에 자기 용량을 계산해라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용량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보시면은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I2의 전류를 이용해서 여기 직렬권선에 해당하는 자기 용량 그리고 불로권선의 이제 이런 부하 용량에 해당하는 요 부하 용량. 그쵸? 자, 그 다음에 입력 측전압, 출력 측전압, E1, E2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불로랑 직렬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불로권선으로 보시고요. 따로 사용되는 부분을 직렬권선으로 보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다음
V결선 한번 볼게요. V결선. 네, 삼상전압 승합 V결선 차례인데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왼쪽에 전원측이 있고요. 오른쪽에 부하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원측도 V결선, 부하측도 V결선한 형태가 바로 이러한 V결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권 변압기 두 대가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2 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승합부의 전압을 구해보면은 승합부의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E1이라는 전압보다는 높아야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단상전압 승합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E1분의 E2가 됩니다. E1분의 E2가 되고 여기는 E1이 돼요. 그럼 이것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E1이라는 것으로 묶어주게 되면 똑같이 1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게 되고 단위는 볼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랑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인데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인데 단권 변압기 두 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쵸? 이 단권 변압기 두 대를 V결선한 형태인데 결국에 이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 또한 이 두 대를 전체를 고려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대분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루트 3분의 2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적었던 E2, I2 분의 E2, I2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루트 3분의 2에다가 똑같이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고압측 전압 E2, 저압측 전압 E1 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지금 이 전체분을 아니라 만약에 한 대분을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2분의 2를 곱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만약에 문제 끝에서 지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한 대분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2분의 2를 곱해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 I2를 계산을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I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 I2라고 하는 것은 부하 용량을 만약에 주어진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부하 용량 P가 되겠죠? P상전력. 자, 그것을 무엇으로 나눠줘요? 루트 3, 2, 부하측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I2라는 전류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풀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V결선은 너무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합부의 전압과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연장 델타 결선입니다. 변연장 델타 결선이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가 바로 변연장 델타 결선이 되겠는데요. 자, 변연장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저압의 공통된 부분을 삼각형, 즉 델타 결선의 형태로 이렇게 묶어놓은 형태, 그것을 우리가 변연장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이 변연장 델타 결선은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루트 3분의 3에다가 똑같이 무엇을 곱해주게 되냐면 E2, I2 분의 E2, I2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다만 이것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지금 교재에 적혀있는 식 그대로 바뀌게 돼요. 교재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바로 E2분의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죠. E2분의 루트 3. E2는 뭐예요? 고압측 전압이 되겠죠. E2분의 루트 3에다가 괄호치고 무엇이 곱해져 있나요? 마이너스 2분의 2원. 플러스. 똑같이 또 루트가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원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 똑같이 루트 아니고 12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이 반대로 됐죠? 2와 2원이 거꾸로 됐습니다. 자, 2의 제곱, 여기를 2원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연장 델타 결선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식의 형태를 물어보거나
요 식의 형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요 위에 승합부의 전압 E2, E1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E1, E2 그 다음에 E1이라고 되어 있어서 E1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2분의 3의 A분의 1 볼트. 요 형태를 구해서 승합부의 전압을 구하는 용도로만 조금 출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합부의 전압과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 이 두 가지만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요 밑에 있는 식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리고 E1, E2, E1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되 루트 안에 들어가면 뭐다? 바로 제곱이 붙게 된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요 핵심은 뭐냐면 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일반 델타 결선인데요. 자, 일반 델타 결선은 아까 전에 변연장 델타 결선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단권 변압기를 델타 결선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승합부의 전압은 방금 변연장 델타 결선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승합부의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E1 플러스 2분의 3의 E1분의 E2의 E1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E1으로 묶게 되면은 1 플러스 2분의 3의 A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 방금 전에 변연장 델타 결선처럼 승합부의 전압은 동일하지만 이제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가 달라지게 돼요. B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 부하 측 분의 자기 용량 B를 보게 되면은 루트 3 분의 3이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그리고 여기는 E2 곱하기 E1 분의 E2 제곱 곱하기 E1의 제곱이 됩니다. 뭐라고요? E2 곱하기 E1분의 E2 제곱 곱하기 E1의 제곱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델타 결선은 뭐라고요? 이 승합부의 전압과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자고요.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우리가 지금 뭐 단상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Y 결선 그리고 델타 결선 변연장 델타 결선 등, V 결선 등 이런 여러 가지 결선들을 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결선의 형태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합부의 전압과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에 대해서 조금 기억만 하시면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경우에 맞춰서 적용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권 변압기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단권 변압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누설 자속이 적다라는 겁니다. 누설 자속이 적다. 여러분, 누설 자속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누설되는 자속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는 자속을 말합니다. 이것이 단권 변압기는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 또는 임피던스라고도 하죠. 이 누설 리액턴스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작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규류에서의 저항 성분과도 같죠. 그렇죠? 자, 이 리액턴스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락 전류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점이거든요. 단권 변압기 단점. 왜 그러냐면 우리 고장 계산 파트에서 배웠듯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을 하면 뭐였어요? 단락 전류 IS 였죠. 거기서 임피던스가 작아지게 된다면 이 단락 전류는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증대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구리의 양을 말하죠.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 우리 단권 변압기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직렬 권선과 블록 권선이 있는데 이 블록 권선은 1, 2차 권선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량, 코일의 권수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동량을 줄일 수 있어서 손실 감소하고요. 손실이 감소하니까 결국에 효율은 어떻습니까?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워지게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중량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라든지 전압 변동률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가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에요. 단락 전류가 크다. 그 다음에 동량을 줄일 수 있어서 손실이 작고 그 다음에 효율이 높아지고 중량은 가벼워진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은 낮아진다가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역시 정말 우수하신 수강생 분들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을 봤지만 학습자분들을 봤지만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 다음 보자고요. 다음 보시면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를 볼 겁니다. 인덕션 레귤레이터,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I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선이 아니라 직렬 권선입니다. 직렬 권선. 자, 봤을 때 우리 V1이 있고요. 여기는 V2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E1, E2 기억나세요? 자, 여기를 그냥 문자로 V1, V2로 바꿔놓기만 한 거예요. 바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구분만 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여기를 E1, E2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단권 변압기의 형태에서 어떤 것만 달라지냐면 여기가 무슨 권선입니까? 직렬 권선이고요. 여기가 무슨 권선이죠? 블록 권선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직렬 권선에 대해서 블록 권선의 이 각도를 바꿔줌으로써 전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로의 길이나 부하의 상태가 서로 다른 배전 선로에서 각각의 급전선에 설치하는 전압 조정 장치가 되겠고요. 1차 권선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1차 권선의 회전 방향에 따라 전압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E1과 E2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전압 조정 범위라고 해서요. 도대체 전압을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하냐면 V2라고 하는 것이 V1 더하기 E2의 코사인 세타만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죠. 그쵸? 요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요 길이만큼 E2를 고려해줘서 결국에 전압 조정 범위가 입력 전압에다가 이 전압을 더해준 만큼 뭐예요?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요 세타 값을 변형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세타,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세타가 0이면 얼마죠? 만약에 세타가 0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1이죠. 1.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가 180도면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 값이라고 했을 때, 요 전압 조정 범위라고 했을 때,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에 세타가 0도라고 하는 것이 최대 전압이 될 거고요. 세타가 180도라고 하는 것이 최소 전압이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쵸? 왜냐면은 이때 1일 때가 최대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 조정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0도여야지 최대가 될 것이고 180도여야지 최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기본식으로 전압 조정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격 출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단권 변압기에서 자기 용량 기억하십니까? 직렬 권선 자체의 용량을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 전압 조정기로 오게 된다면 그 자기 용량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조정 용량이에요. 조정 용량. 조정 용량을 우리가 유도전압 조정기의 전격 출력이라고 합니다. 전격 출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E2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줘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주곤 합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무엇이 있나요? 부하 용량이 있죠. 부하 용량은 말 그대로 부하에서의 용량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E2, I2가 아니라요. 어떤 거냐면 V2, I2가 되죠.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게 되고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좀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이 단상이기 때문에요. 입력 측의 전압과 출력 측의 전압이 동위상이에요. 입, 출력, 전압이 뭐예요? 위상이 같은 동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상이기 때문에 교번 자기, 교차로 번갈아 가면서 작용하는 교번 자개가 발생한다.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지금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편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전압 조정 범위와 조정 용량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구조상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어디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어떤 것을 놓을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은 단락권선입니다. 뭐라고요? 단락권선. 단락권선은요, 이 불로권선과 수직으로 설치합니다. 뭐라고요? 수직으로. 왜 설치하냐면 이 불로권선에서 발생하는 불로권선과 직각으로 설치해 줌으로써 이 직렬권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요. 직렬권선에서 발생하는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그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 불로권선의 수직으로 설치하는 무쇠권선, 단락권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이러한 단락권선이 있는데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단락권선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좀 기억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용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조정 용량이라고 한다고요. 좋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우리 플리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플리커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리커? 혹시 이제 기능사 실기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능사 실기에 보면은 이제 플리커 릴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플리커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건데,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깜빡 하는 것을 플리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력 계통에서의 플리커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제 옛날에 이제 형광등에서 형광등 불빛이 깜빡 딱 키자마자 어때요? 깜빡 이러잖아요. 그리고 TV 좀 오래된 것들 좀 잡음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좀 누그러진다든지 그런 현상을 다 통틀어서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력계통에서도 플리커 현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류가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플리커 현상을 방지할 때는 전력선 측과 수용가 측의 방지 대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방지 대책. 첫 번째, 전력선측 방지 대책 첫 번째는요. 지금 플리커 현상 이 방지 대책은 실기 시험에서도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먼저 전용 계통으로 공급입니다. 전용 계통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플리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딜 거치지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전용 변압기로 공급. 이것도 동일한
논리죠. 그쵸? 그 다음에 공급전압, 승합. 전압을 올려줌으로써 우리가 플리커 현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뭐라고요? 전력선 측의 플리커 현상 방지 대책이라고요. 자, 두 번째. 수용가 측. 수용가 측이 어디죠? 우리 학교, 가정, 병원, 공장, 상가 이 모든 곳이 다 수용가가 되겠는데 이 수용가 측의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교재 보시면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방식 사용 해서 화살표에 전원계통의 리액턴스 보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우리 쉽게 넘어가려면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인 전원계통의 리액턴스 보상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조금 이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리액턴스를 줄일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화살표 왼쪽에 보시는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 수용가측 방지 대책에서는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봐야 되니까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형광펜에 있는 것만 좀 기억을 할게요. 전원 계통의 리액턴스 뭐라고요? 보상은 줄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 강화를 보상해줘야 됩니다. 리액턴스를 보상하면 어떻게 되죠? 전압 강화도 자연스럽게 보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리커 부하전류 변동분 억제. 그러니까 변동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부하전류의 변동을 줄여주어야지만 플리커 현상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말 그대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해야지만 뭐 기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는데 이 전류가 변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 부하전류 변동분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뭐예요? 플리커 현상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하에 마찬가지로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합니다. 뭐 동기조상기 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는 수용가 측의 방지 대책, 이렇게 네 가지는 전력선 측의 방지 대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전전공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전전풀부. 이 전전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시면 이 뒤에 리, 강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변 아니면 계변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기억을 하시면 우리 필기에서는 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달달달달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이제 고주파인데요. 고주파의 영향이죠.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가 이렇게 고기술화, 고발달화 됨에 따라서 고주파의 이러한 영향이 커짐에 따라 우리 고주파를 없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고 대용량화 됨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교류 측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주파가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고주파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고주파의 원인을 좀 나눠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주파 원인은 몇 가지 안 되니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주파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고주파 제거 필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교류 필터라고 쓸게요. 교류 필터의 설치. 교류 필터의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도 설치합니다. 우리 직렬 리액터 배웠죠? 이 직렬 리액터는 3상에서 어떤 걸 제거하죠?
제5고주파를 제거하죠. 3상에서 제5고주파를 제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델타 결선 때문이죠. 이 델타 결선에서는 델타 결선 내부를 무엇이 순환해요? 제3고주파가 순환하기 때문에 제3고주파를 제거하지 않고 3상에서는 직렬 리액터가 제5고주파를 제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책으로는 기기 자체, 그러니까 기기 자체적으로 이러한 고주파에 버틸 수 있는 어떤 것을 늘리는 거예요? 고주파의 내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대책이 되겠고, 그러면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먼저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의 다펄스화. 펄스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아크로와 용접기 등에서 우리가 원인을 꼽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회전기. 에서 발생하는 자기 포화 현상을 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주파 영향도 이렇게 네 가지와 원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칠판을 지우고 우리 배전선로의 보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전선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교재 그림 보시면은 지금 뭐 CB, RC, SE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배전선로 보호의 개요 보시면 고압 배전선과 저압 배전선 그리고 주상 변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압 배전선과 이 저압 배전선은 제가 이렇게 표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고압 배전선에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고 어떠한 계전기, 보호 계전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막 굳이 암기하신다기보다는 이러한 사고에는 이런 것들이 좀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압 배전선이라고 해서 접지 사고는 무슨 계전기예요? 접지 계전기예요. 접지 사고라고 하는 것, 접지 계전기로 바꿀 수 있고, 과부하 단락 사고, 과부하 계전기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경뢰라고 하는 건 직접 내리치는 뢰를 말하죠. 자, 이거는 피뢰기라든지 아니면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맨 철탑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가공 지선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압 배전선은 어떤 것이 있어요? 고저압이 혼촉됐을 때 접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전위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저압이 혼촉되는 것, 1차와 2차가 혼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혼촉되었을 때 전압 상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차와 2차 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저압 혼촉 시 전위 상승, 수용가에 주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과부하 단락 사고는 저압 퓨즈로서 되고요. 우리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전선을 따라서 전력이 공급이 될 텐데 이 전력이 공급될 때 수용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것이 파급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부하 또는 단락 사고 시 퓨즈가 끊어짐으로써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는 우리 눈으로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주상 변압기들이 있을 텐데 그 주상 변압기는 과부하 단락 사고를 고압 퓨즈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1차 측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무리 이제 배전선로라고 하지만 전압은 높아요. 자, 그리고 2차 측은 어때요? 2차 측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압이 낮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압과 저압인데 자, 1차 측을 보호하는 장치로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컷, 아웃, 스위치입니다. 컷, 아웃, 스위치. 자, 이것을 약호로 COS라고 해요. 컷, 아웃, 스위치. 왜 컷, 아웃, 스위치냐면 차단을 하고 퓨즈가 일종의 고압 퓨즈예요. 컷, 아웃, 스위치가. 퓨즈가 끊어짐으로써 용단되는데 열에 의해서 이 끊어짐과 동시에 퓨즈 링크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고 해서 뭐예요? 컷, 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측 보호장치. 상대적으로 저압인 2차 측 보호장치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캐치 홀더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캐치 홀더.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주상변압기 보호장치로 옳은 것은 1차 측 보호장치로 옳은 것은 하면 컷아웃 스위치, 2차 측 보호장치로 옳은 것은 하면 캐치홀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캐치홀더라고 하는 것은 저압에서 이 배전용 변압기 2차 측과 그리고 인출구 그리고 인입구 등에 설치한다는 점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이제 개폐장치를 볼 텐데요. 개폐장치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폐장치의 종류와 그리고 간단한 개념 정도만 좀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개폐장치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데 사용하는 회로를 열고 닫는 데 사용하는 장치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입니다.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는 가공 배전 선로나 수용가의 인입구에 설치되어서 선로를 개폐할 수 있고요. 즉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는 가스 절연 방식의 부하 개폐 장치가 되겠죠. 자, 이러한 종류가 있고 이거는 그냥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자동 재폐로 차단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 재폐로 차단기가 이 개폐 장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 명칭으로요. 리, 클, 로, 저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리클로저. 즉 다시 닫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약호로 RC라고 합니다. RC가 아니에요. 레이싱카 아닙니다. 그냥 리클로저라고 해서 RC예요. 자, 자동 재폐로 차단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배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요. 대부분 순간 정전 사고입니다. 뭐라고요? 순간 정전 사고. 그러면은 이 잠깐의 이 사고에 의해서 정전이 됐을 때 다시 이것을 고장이 없을 때 다시 복구시켜 놔야겠죠. 그런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 자동 재폐로 차단기가 합니다. 차단기 동작 책무에 따라서 이 자동 재폐로 차단기가 처음에 순간 고장이 발생하면 끊어놨다가 회로를 다시 일정 시간 이후에 투입해 줌으로써 전력을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뭐라고요? 자동 재폐로 차단기라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고장 전류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자동 재폐로 차단기고 결국에 좀 두 문장으로 적으면 지락, 단락 후 차단 및 재투입. 그러니까 순간 정전을 제거하기 위해 순간 고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일정 시간 소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투입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섹셔널 라이저가 있어요. 섹셔널 라이저는 약호로 이제 SE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한국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라고 합니다.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섹셔널 라이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고장을 탐지할 수 없어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클로저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해요.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리클로저를 후비 보호로 삼겠다는 겁니다. 후비 보호라고 하는 것은요, 전원 측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섹셔널 라이저는 부하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고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순간 고장이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 고장 났을 때는 리클로저가 한 번 끊어줬다가 다시 투입을 해줍니다. 근데 동일한 이유로 똑같은 게 또 고장 났어요. 그러면 리클로저가 한 번 더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정 시간 이후에 투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슬슬 또 이제 짜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렇게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리클로저가 지친 거예요. 아, 나 이제 차단 못해 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섹셔널 라이저가 이 리클로저가 닫히는 요 횟수를 기억했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순간 고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에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로를 구분시켜 버리는 겁니다. 즉 영구적으로 개방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동작을 해야 되고요. 이 리클로저라는 것이 직렬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리클로저를 후비 보호로 삼아야지만 이 섹셔널 라이저가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후비 보호는 뭐라고요? 전원 측 보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 분기점에 설치해서 선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전 상태일 때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한다라고 해서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라고 합니다.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타 보호기기가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리클로즈의 차단 횟수를 기억했다가 영구 고장을 판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섹셔널 라이저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방금 전에 이 섹셔널 라이저가 명칭이 뭐였어요?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였죠. 근데 여기 뭡니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 두 명칭을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섹셔널 라이저는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명칭이 무엇이냐면 오토 섹션 스위치라고 해서 ASS라고 합니다. ASS. ASS는 뭐가 ASS냐면은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다만 얼만큼? 고장 전류가 800A 미만일 때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나머지 고장 전류가 만약에 900A 초과 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 그러니까 800A까지는 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어떻게 혼자 스스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00A를 초과하게 된다면 반드시 타 보호기기, 차단기라든지 리클로저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요. 또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고장 구간 자동 구분 개폐기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와 동일한 말입니다. 자, 가공 배전 선로에서 분기점 또는 수용가 입구에 설치가 되고요. 약 특과 300이죠. 300kVA 초과 1000kVA 미만에 사용이 되고 인입구 쪽에 사용이 됩니다. 분기점. 특과 배전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는 주 공급 선로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정전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가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 구세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등장해서 예비 선로로 자동적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뭐예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배전 선로 사고 확대 방지 대책이라고 있는데 배전 계통의 루프화, 구분 개폐기 설치, 선택 접지 개전 방식 채택, 자동 고장 검출 장치 설치 등을 통해서 배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도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폐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자동 재폐로 차단기, 섹셔널 라이저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우고 한번 볼게요.
우리 접지 공사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인체에게 위험한 전압을 꼽으라고 한다면 보폭 전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접촉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접지 공사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접지 공사를 왜 해야 되냐? 고저압이 혼축되었을 때, 고압과 저압이 만났을 때 저압 측의 전위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압 측의 한 단자를 반드시 접지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기의 외함에다가 이제 접지를 해줌으로써 인체가 만졌을 때, 혹여나 만졌을 때 감전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 전압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절연 계급을 줄여줄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접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중성점 접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림을 볼게요. 위험 전압에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지금 어떻죠? 절연이 파괴된 데를 만지고 있습니다. 만졌을 때 이 전위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의 전압을 접촉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폭 전압은요, 내가 이렇게 발을 걸었을 때, 내딛었을 때 발생하는 전압, 보폭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 전압은 사람이 대지 전위가 상승된, 절연이 파괴됐으니까 전압이 상승됐겠죠. 이 전압이 상승된 기기의 외함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전압이고요. 건축물과 대지 사이 1m 길이에서 접촉할 때 전위차를 접촉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폭 전압은 뭐라고요? 접지 전극 부근에 생기는 전위차예요. 지표면에 생기는 전위차.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1m 보폭에 해당되는 전압을 뭐라고요? 보폭 전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 전압에는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는 겁니다. 접지극을 깊게 매설. 자, 이 접지 위험전압 저감 대책, 이 접지공사에서 위험전압 저감 대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기시험에서도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접지극을 깊게 매설한다. 두 번째는 메쉬식 공법 사용. 자, 이거는 그물식이라는 거예요. 그물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쉬식 접지 공법을 사용하고 그 간격을 좁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위험 전압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도가 큰 곳에는 어떤 것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갈 또는 콘크리트,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뭐예요? 전압을 줄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지 저항을 충분히 작게 해서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해 줘야 됩니다. 접지 저항 충분히 작게 하여 대지 전위 상승 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기 주변에 이제 주 접지선과 이제 보조 접지선을 매설해서 등전위화 시키는 거, 그리고 고속도 차단기를 채용하는 방법 정도가 되겠네요. 충분히 되겠고, 이 저감 대책 네 가지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면요. 다음 보면 이제 폐쇄 배전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폐쇄 배전반에 관련된 문제가 한두 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보시면은 이제 교재 보시면 장점과 단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장점 단점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폐쇄 배전반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 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인체 감전 방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체의 감전을 방지한다. 폐쇄 배전반이에요. 폐쇄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폐쇄된 곳에 사용하는 배전반입니다. 자, 금속재 큐비클 내에 회로의 모선, 단로기, 차단기, 변성기, 주후 장치를 내장하고 이를 감시 제어하는 계기를 말하고요. 조작 스위치라든지 계정기 등을 조합시킨 개폐 장치로 차단기는 주로 진공 차단기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폐쇄 배전반의 이제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점으로는 조작 회로의 구조가 동일해서 상호 호환성이 있고 증설이 용이하다. 그리고 설치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든다. 마지막으로 접지된 금속함으로 도체 부분을 밀폐시켜서 안전을 확보하고요. 설치 공기가 단축된다. 여기서 말하는 설치 공기라고 하는 것은 설치 공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뭐예요? 결국에 이 기기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결로 코로나 등의 기기에 열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전 작업 시에 도전부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과 활선이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선이란 죽은 선을 말하고요. 활선이란 전기가 살아있는 선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잘 풀어보고 오셨나요? 괜찮으세요? 많이들 마치셨나요?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1번 배전선로에서의 전압 조정 장치를 3개 이상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었죠? 첫 번째 선로전압 강화 보상기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상 변압기 탭 조정이 있었고요. 세 번째 승합기, 즉 단권 변압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배전 변전소에서는 전압 조정 장치로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을까요?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배전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장치. 맞죠? 유도 전압 조정기는 좀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2번 단상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해서 승합할 경우 승합 전에 전압을 E1이라고 한다면 승합 후의 전압 E2는 E1 플러스 E1분의 E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단권 변압기에서 이 승합 후의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입력 전압에다가 E1분의 E2를 해주게 되고 요 E2가 아니라 뭐예요? E1을 해줘야겠죠. 그쵸? 이다 단승합기 변압비는 이거이다 라고 했는데 정답은 X입니다. 단권 변압기는 전압 변동률이 작죠.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어떨까요? 큽니다. 그래서 X예요. 왜 단락 전류가 작을까요? 누설 리액턴스가 작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단락 전류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섹셔널라이즈라고 해서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쉽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과 조합해야 돼요? 리클로저와 조합해야 됩니다. 자, 5번 고압측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고저압에 혼촉했을 때 수용가에 침입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이다인데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1차와 2차 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위 상승 시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고요. 자, 3번 주상변압기의 보호장치로는 뭐뭐와 뭐뭐가 있다라고 했는데 1차 측 보호장치 전압이 높은 곳에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요? COS 즉 컷아웃 스위치. 그리고 저압 측 2차 측에는 어떤 거? 바로 캐치 홀더 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까지 해서 우리가 10장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을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기출문제에서 풀이하시는 일만 남았네요.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잘 복습하셔서 잘 정리하시고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산에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정말 궁금하시면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물어봐야지 라고 기억하셨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수력발전 파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